네, 오늘 유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의 테스트에 또다시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6월과 7월 시장이 급락세가 나타났었고 8월에 다시금 반등을 시도했었는데 오늘은 장기 국채금리라는 또 다른 변수가 이 시장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반도체가 아닌 또 다른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에 따른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6월과 7월에 27거래일 동안 무려 38%가량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흔들렸던 가장 먼저 그 시초는요. AI의 투자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조정이 시작이 됐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청산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꼬임 현상, 이에 따른 변동성 급등세로 인해서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두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거래를 기준으로 저점 이후의 낙폭을 무려 36%가량 회복을 하면서 시장이 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기술적 상승 장세에 다시금 돌입한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미국에서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5.33%대까지 튀어 올랐고요. 2007년, 그러니까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공격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의 채권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유가라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시금 커졌고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장기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먼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급락을 했었고 이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진 하루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월 들어 지속적인 상승을 시도하다가 7월에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가다가 7월 후반쯤에 다시금 이 이동평균선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터치 후에 다시금 가파르게 이격을 벌리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오늘 또다시 지지 라인 테스트에 나섰다.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1선은 무너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중장기 추세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이 무너지거나 회복됐을 때 지수 자체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990년 이후에 코스피의 200일선 터치 이후에 방어에 성공하고 실패한 사례, 토탈로 했을 땐 19번의 이탈이 있었고요. 성공했던 게 10번이었고 실패했던 게 9번이었습니다. 이 진한 파란색이 방어에 성공하고 나서 10거래일, 20거래일, 그리고 40거래일, 60거래일의 평균 주가의 회복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회색깔 바를 보시게 되면 이건 실패했을 때의 주가의 하락 추세를 지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0일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방어에 성공하게 된다면 10거래일 만에 6%가량의 지수의 되돌림이 있었고요. 20거래일 안에는 5%가량의 상승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실패했을 때 1% 그리고 2%, 4%에 가까운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40거래일 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200일선이 단기적으로의 변동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변동성을 더 크게 확대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기적으로 60거래일 이상을 보게 됐을 때 두 개 모두 다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결국에는 지수는 다시금 되돌린다라는 걸 19번의 사례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냥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게 됐을 때 기업의 EPS, 이익을 얼만큼 산출해낼 수 있는지 근본적인 기업의 펀더멘털의 가치가 이렇게 주가나 지수를 회복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게 과거의 사례로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주요 사례별 EPS의 경로를 보게 됐을 때 2010년에는 EPS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었고 18년과 24년도에는 하향을 했었는데 그 EPS의 경로에 따라서 지수 자체의 변화도 굉장히 컸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EPS 기업들이 이익을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코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액을 보게 됐을 때 6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 반도체 업종 지수는요. 무려 31%가량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12개월 선행 EPS 기업의 이익 산출률은 14%. 그러니까 기업이 주가는 떨어졌는데 돈은 더 잘 벌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14%나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선행 PER이 4배가량이고요. 오늘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선행 PER 같은 경우에는 더 지금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급락했지만 이익 전망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적인 중압감 PER이 8배였고 하위 25%의 PER이 7배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됐을 때 기업들이 이익을 어느 정도 벌어와야 되냐, 이 절반만 벌어와도 적정 주가를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시장이 이미 실적이 이 지금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어들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지금 주가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실제 메모리 가격의 변동세를 보니까 7월 말 이후에 오히려 더 상승을 했습니다. DDR5 같은 경우에도 현물 가격이 3%가량 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가격의 하락 전환이 아직 이렇게 반영되지 않고 수치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과 이란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가의 급등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가치가 본연의 가치보다도 절반가량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요,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코어 자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건 EPS의 전망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할 거지만 보유를 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신규로 편입하면 좋을 섹터에 대해서 조선과 화장품을 들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고 EPS가 그 주가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로 뽑았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비해서 올해 조금 상대적으로 더 부각받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부각을 못 받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 지금이 이익을 산출하는 것보다 위치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신규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조선 관련된 기업들은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땅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는 게 사람들과의 그러한 이야기, 커뮤니케이션도 더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원에 대한 열기를 또 냉각시키는데도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력망이나 부지, 용수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걸 해소를 할 수 있는 게 육상이 아니라 이제는 부유식 데이터 센터, 바다 위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물을 끌어오기도 편하고 소음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원에 대한 니즈 같은 게 훨씬 더 주민들의 반발도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부유식 데이터 센터고요. 그러한 걸 할 수 있는 게 국내 조선업체들이 있다라고 또 코멘트를 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바다로 가게 되면은 조선주들의 실적도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을 보게 되면 설비 용량이 53기가와트 정도로요. 글로벌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4%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분기의 공식률이 0.9%라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수치입니다. 육상에 새롭게 건설을 하는 게 제약의 요건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환경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연간 1기가와트만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500메가와트급의 배가 20척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0억 달러 규모라고 지금 단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기가와트씩 이상으로 발주가 된다면 지금 조선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 자체가 굉장히 크고 미국이 국내 조선 기업들 특히나 지금 뭐 방산 쪽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던가 아니면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이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크게 두 곳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과 HT 한국조선해양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협력사 쪽 보게 됐을 때 삼성중공업도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개발사 협력을 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역시나 MOU를 맺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게 미국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적 결과도 맞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반 대형상막 건조 도크에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게 삼성중공업의 장점인데 이러한 게 수주나 발주 부분에 있어서 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C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해양 플랜트랑 데이터 센터 기술을 결합했다는 점, 이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도체 기업들 좀 흔들리면서 주목받고 있는 게 다시금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기업들,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를 좀 공고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증받고 있는 그런 섹터군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 원전과 방산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전문가분과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AI 데이터 센터와 엮여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탈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